네, 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 대비 보석학 일반 수업을 하고 있는 배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9강의 시간이 됐고요. 유색 보석 특징 3의 시간입니다. 베릴이라고 하는 보석 종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다양한 보석들 종류를 공부할 그런 시간이 되고요. 이 베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보석의 종류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토파즈나 크리소베릴, 또 가닛, 지르콘까지 해서 보석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7강, 8강에서도 루비와 사파이어를 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이 베릴의 에메랄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일단 전체적인 그 유색 보석에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갖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감별을 해내는 그런 기준에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 보석들은 종류를 판별하는 그런 감별 훈련을 거치게 되면 생각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해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베릴부터 지르콘까지 우리 9강에서는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녹색 보석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스마라그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5월의 탄생석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 묵을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이 콜롬비아산 에메랄드에 이 조각되어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그 에메랄드입니다. 1695년이니까 이 인도의 무굴 제국에서 그 황제가 이제 장식을 했던 그 에메랄드인데, 이 2001년에 이 크리스트 옥션에서 22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대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217캐럿이니까 크기가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이제 이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도 투명도가 훨씬 좋게 되면 훨씬 더, 그래서 루비라고 하는 보석은 제가 5캐럿 이상은 산출되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비하면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는 조금 더 큰 크기로 자주 이제 이 채굴이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되겠습니다. 에메랄드의 특성은 베릴이라고 하는 이 종 안에 녹색을 띠고 나타날 때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릴이라고 하는 건 베릴륨, 알루미늄, 규산염의 혼합 광물이고요. 이 굴절률의 수치가 1.577에서 1.583. 그러니까 루비나 사파이어에 비하면 굴절이 좀 낮은 편이죠. 대신에 우리가 산지도 또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에메랄드에서 가장 좋은 질이 산출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콜롬비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충격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은 한번 세팅이 되게 되면 이 디자인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좀 드물고 힘들어요. 그 이유가 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팅된 걸 해체하는 과정 중에 보석이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에메랄드를 세팅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고 이 정확하게 세팅하고 한번 세팅이 되면 잘 안 바꾸는 게 좀 좋고요. 내구성이 약화되는 건 결국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조금 이 감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육방정계에 해당이 돼서 육방장주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요. 육각형의 연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원석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트라피시라고 하는 것은 6줄기의 검은색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그 에메랄드의 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보석용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특이한 형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마찬가지로 이 에메랄드도 루비, 사파이어처럼 다색성, 이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마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광축의 방향을 잘 찾아서 순수한 녹색이 보이는 방향으로 연마할 때 이상적인 색깔을 볼 수 있고요. 대신 다색성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연마하게 되면 이 청색이나 황색을 띤 녹색들의 혼합 색깔이 보여져서
같은 원석이지만 가치가 서로 틀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메랄드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포물 첫 번째가 칼사이트 내포물입니다. 이 투명한 백색의 이 방해성 내포물이고요. 대신 그 능면체 형태로 주로 많이 나타나서 고체 내포물로 에메랄드에서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색의 운모 내포물이거나 아니면 파일라이트. 파일라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황철석이 제가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이 라피스 라줄리, 이 청금석에서 파일라이트, 이 금속 내포물이 관찰됐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메랄드 안에 저런 금속 내포물이나 방에서 칼사이트 내포물이 또 흑운모 내포물이 잘 나타나는 고체 내포물의 종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액상 안에 이상 내포물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액상 안에 그 기포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포물 시간대 제가 액상, 이상, 삼상. 그래서 액상은 liquid inclusion, 이상은 two piece inclusion, 그 다음에 삼상은 three piece inclusion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상 함유물 같은 경우는 이 에메랄드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요. 흑색의 결정체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포물이 나타나게 되면 천연 내포물의 결정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데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체나 튜브-like inclusion. 침상은 바늘처럼 얇은 거, 관상은 튜브처럼 두께를 갖고 있는 것들을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메랄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내포물이고요. 이제 액상 내포물이나 이상 함유물. 에메랄드의 산지는 주로 이제 그 남미 지방 쪽이 주로 많이 좋은 질이 많이 나오죠. 콜롬비아나 브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잠비아나 잠바부에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비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처리를 하지 않아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에메랄드 산지 중에 하나인데, 뭐니 해도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가 세계 최고의 양질의 산지임은 누구도 이제 부인 못하고요.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를 구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 또 미국 일부, 캐나다 일부에서 이제 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그 에메랄드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콜롬비아산 에메랄드의 가장 결정적인 내포물이 이제 바로 삼상 함유물입니다. 액상 안에 사각형의 고체 내포물, 구형의 기포 내포물. 이게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면 3피스 인클루전인데, 이 삼상 함유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현존하는 에메랄드에서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그 삼상 함유물입니다. 지금 이 구형의 기포와 사각형의 고체가 같이 정중앙에 보이는 이제 그 꺼멓게 보이는 그런 내포물이 되겠죠. 우측에서도 지금 이제 이상 함유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삼상은 콜롬비아산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내포물이 되고요. 자, 이것도 삼상 함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체 내포물이 있고 구형의 기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3피스 인클루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는 산지를 뭐 한 4군데 정도가 있긴 합니다. 2군데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와 치보르가 가장 대표적인 광산이고요. 이 무조산 같은 경우는 약간 옐로우 감을 띤 녹색, 치보르산 같은 경우는 청색감을 띤 녹색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개인적 기호에 따라서 이 약간 부드러운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산을 많이 선호하고요. 조금 더 차가운 색감의 에메랄드를 원하는 분들은 치보르산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산지. 그리고 이제 라피타나 이 코스케스 같은 경우도 이 주요 에메랄드 산지로 콜롬비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9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에메랄드는 채굴이 됐고요. 이 잠비아 같은 경우는 이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녹색보다 청색이 좀 강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녹색의 색감이 주가 돼야 되는데 푸른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약간 이질적인 에메랄드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잠비아산의 이 특징인데 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색깔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컬러가 되겠고요. 이 잠비아산은 이 자철성 내포물들, 약간 이 바이올렛 컬러의 그 내포물들이 결정의 형태로 많이 산출되는 게 이 잠비아산의 특징입니다. 이 브라질산은 이 잠비아산하고 좀 굉장히 흡사하고요. 대신에 이 청색기가 얘도 많이 돌아서 거의 외관적으로 보면 브라질산인지 잠비아산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짐바브웨의 이제 산다와나산. 이 산다와나산은 이 아주 재밌는 내포물이 결정적으로 많이 관찰이 돼요. 트레몰라이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나무처럼 쭉쭉쭉 길게 이어진 그런 이 침상 결정체의 내포물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 게 이 산다와나산의 특징이 되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산출되는 건 이 좀 크기가 작은 것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에메랄드들이 이제 주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이 뭐 에메랄드 산출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산출되는 회수량도 문제가 되고 비용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기껏 채굴해 봐야 이 무조강산에서 산출되는 뭐 1, 2주 채굴한 양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만큼 채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고,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중장비나 이런 기계의 힘을 빌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중국 지역들, 위구르 지역들에서 이제 좀 일부 산출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보석이 전 지역에 걸쳐서 아주 많이 산출되고 다양하게 산출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이아몬드도 이제 상당 부분 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담수 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10강 때 이 진주에 대한 수업을 또 이제 합니다만, 그 진주의 종류 중에서 담수 진주, 프레시 워터펄은 전 세계 거래량의 뭐 9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무역이 원활하게 원활히 안 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이 봉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오히려 담수 진주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또 가격적인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보석들이 중국에서는 많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일 처리입니다. 이 오일 처리는 이 주로 캐나다 발삼류나 이 삼나무 오일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캐나다 발삼류나 삼나무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오일이 에메랄드의 굴절률과 비슷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메랄드의 굴절률은 1.577에서 583이고요. 이제 콜롬비아산 같은 경우는 1.570에서 1.576, 조금 낮은 그런 이제 굴절률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발삼류나 이 그 삼나무 오일 같은 경우가 한 1.5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일을 찾아서 진공 상태에서 집어넣게 되면, 에메랄드는 흠이 정말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처리 방법들 중에서 이 오일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좌측의 그림처럼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였던 걸 일부 많이 없어지고 좀 맑아 보이는 효과를 띠고 나타나게 되고요. 이 특히 깨져 있는 부분들의 오일들을 진공 상태에서 집어넣게 되면 조금 맑은 상태로 보여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일 처리 전과 처리 후 훨씬 더 좋은 컬러감. 컬러감보다는 내부의 그 상태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내부에 하얗게 보여지는 부분이 일부 좀 덜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단점으로는 이 오일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좀 뿌였던 것들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영구히 그 에메랄드의 아름다운 녹색의 투명한 느낌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 몇 달 사이에 뭐 몇 년 사이에 순식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일 처리의 유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 보석학적으로는 무색의 오일 처리 같은 경우는 천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처리의 유무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려지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인공적으로 처리를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처리로 핸디캡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보석학 기준에는 무색의 오일 처리는
천연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되고요. 다만 색을 가지고 있는 오일을 집어넣게 되면 그건 처리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투명도뿐만이 아니라 색상까지 개선시킨 작업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처리 유무를 밝히고 있고요. 자, 오일 처리 에메랄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플래시 효과 같은 것도 오일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무지갯빛이나 핑크 색감이나 붉은 색감의 플래시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일 처리 유무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옵티곤 같은 거 사용해서 수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현저히 클러리티를 가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사실 옵티곤은 비치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수지 성분 중에 하나인데 에메랄드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 좌측의 프랙처나 깨진 부분이 현저하게 안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나타나죠. 합성 에메랄드. 이제 합성 에메랄드는 주로 많이 제조하는 공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융법이라고 하는 플럭스법하고 이 하이드로스머리라고 하는 열수법, 수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커런덤에서 했던 화염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에메랄드를 합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나 하이드로서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합성 에메랄드를 만들고 있고요. 저렇게 이 파도처럼 뭐가 쫙 움직이는 성장 패턴이나 이 뾰족뾰족하게 그러니까 쉐브런이라고 얘기하는데 쉐브런의 성장 패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삼각형의 뾰족한 그런 이빨 모양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어 이빨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쉐브런 성장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합성 에메랄드의 성장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렇게 이제 지문상이라고 하는 건 플럭스 내포물입니다. 그래서 이 융제 내포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플럭스 제조 공법에서는 저런 내포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못머리 형태처럼 여러분들 못 아시죠? 못머리가 있고 뾰족하게 되어져 있는 못머리상의 내포물도 합성 에메랄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포물이 됩니다. 이런 내포물들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플럭스 내포물입니다. 자, 이렇게 마개 형태처럼 거칠게 나오거나 담배 연기상처럼 위스페일처럼 이렇게 뿌옇게 입체적으로 탁하게 나타나거나 이게 다 합성 에메랄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포물이 되고요. 그래서 천연과 합성의 느낌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제 먼머리상과 위스페일은 이 합성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내포물이고요. 천연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죠? 액체 내포물이나 이상함유물이나 삼상 내포물이나 관상 내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카사이 에메랄드라고 하는 건 에메랄드에 아주 많은 관상 내포물의 빛이 반사돼서 고양이 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카사이 에메랄드라고 얘기합니다. 뭐 카사이 에메랄드, 카사이 아쿠아마린. 그러니까 이 베릴 종류에서 우리가 변종명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베릴 안에 녹색을 띠면 에메랄드, 핑크색을 띠면 모고나이트, 해청색을 띠면 아쿠아마린, 무색을 띠면 고체나이트, 황색을 띠면 골든 베릴. 이런 변종들 중에서 아쿠아마린과 에메랄드는 색깔로 구별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런 이 고양이 눈과 같은 샤토얀시 특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카사이 에메랄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상 내포물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제 아쿠아마린은 이렇게 파란 색깔. 근데 사실 좀 짙은 파란 색깔로 나타나는 아쿠아마린은 좀 드뭅니다. 오히려 물 빠진 청바지 색깔, 우리가 스카이 블루라고 얘기하는 이 공청 색깔로 나타났을 때가 아쿠아마린 색깔이 좀 많고요. 아쿠아마린에서는 액상 내포물이나 지문상 형태의 액체 내포물이나 아니면 침상 내포물 정도가 많이 나타나는 내포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포물 시간 때도 내포물의 종류를 좀 배웠었고 또 커런덤의 루비 사파이어 이 에메랄드를 통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천연의 내포물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포물들의 그림을 사진으로 눈에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기억하면 합성과 천연과 처리석과 천연을 구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카사이 아쿠아마린도 관상 내포물에 의해서 대신 바디 컬러가 무슨 색깔? 해청색. 바다
청색이라고 해서 이제 해청색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조금 이 엷은 청색감을 많이 갖고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색으로 나타나는 고셰나이트. 무색의 베릴일 경우는 고셰나이트라고 하고요. 때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 이 푸른 색깔, 엷은 푸른 색깔과 무색은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을 판별하는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탕이 희미한 백색이 종이 위에 보석을 올려놓고 정면에서 관찰한다. 그래서 이 색깔 판별이 중요한 이유는 보석의 이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신 감별하기 까다로운 고셰나이트와 아쿠아마린은 둘 다 맞게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푸른빛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색인 경우도 그런 스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고셰나이트로 하거나 아쿠아마린으로 해도 둘 다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고셰나이트에서 나타나는 뭐 액체 내포물들,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포물들이 되겠고요. 골든 베릴도 그 안에 이제 액상이나 이상 내포물들, 색깔은 옐로우로 나타날 때 우리가 골든 베릴이라고 하는 명칭. 예전에 해리오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제 불려졌었는데 골든 베릴은 바로 황색감을 띠면서 나타나는 베릴 종류를 골든 베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골든 베릴도 액체 내포물이나 이 액상 내포물이 저렇게 이제 굉장히 넓게 지문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서 구별이 가능하고요. 모고나이트는 핑크색을 갖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종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이 베릴 중에서 에메랄드는 내포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아쿠아마린이나 고시아나이트나 모고나이트나 골든 베릴 같은 경우 내포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포물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베릴 종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변종의 이름들을 꼭 기억하고 또 에메랄드에서 합성으로 나타나는 내포물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천연의 에메랄드 처리하는 오일 처리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고요. 대신 이제 아쿠아마린이나 고셰나이트나 골든베리나 모고나이트 같은 거 합성석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메랄드의 합성만 여러분들이 구별 잘 하시게 되면 이 보석 감별을 할 때 조금 편하게 이제 감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엔 이제 토파즈입니다. 이 토파즈는 11월의 탄생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여지는 토파즈는 바로 푸른 색깔의 토파즈 정도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토파즈의 한문명은 황옥석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색깔이 이런 이 약간의 옐로우시, 약간의 브라우니시를 갖고 있는 갈색 계열들이 토파즈의 이 노란색이 대표적인 컬러가 되고요. 이 핑크 색감의 황색이나 오렌지색이나 갈색이나 무색 또는 해청색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나타나는데 이 토파즈를 무색의 토파즈를 방사선 조사해서 열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푸른색의 토파즈가 되는 겁니다. 토파즈는 합성으로 이제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에 천연의 보석만 여러분이 측정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F타입과 OH타입으로 나누고요. 이 보석의 굴절률이 1.610에서 1.620, 1.629에서 1.637 이렇게 두 개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F타입과 OH타입의 성분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굴절률의 차이가 조금 나고요. 그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블루 토파즈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안정화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색깔 자체를 유지하는 힘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파즈는 청색 보석의 대표 보석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아주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런던 블루, 슈퍼 블루, 뭐 스위스 블루, 스카이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적인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슈퍼 블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좋은 투명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슈퍼 블루라고 얘기를 하고 또 런던 블루는 이 아주 짙은 색깔로 나타나는 그런 돌들을 런던 블루. 또 스카이 블루는
이 말 그대로 하늘 색깔이잖아요. 좀 엷은 색깔로 나타날 때 뭐 스카이 블루 이런 이제 이 명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 자체가 런던 블루가 이 푸른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런던 블루나 슈퍼 블루가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그런 토파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약간 황옥석, 이 옐로우 계열로 나타나는데 거의 러시아 지방에서 이제 산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붉은 색감으로 나타나는 핑크 토파즈도 드물긴 합니다만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마다가스카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토파즈의 내포물은 일반적으로 내포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원래 이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 자체가 내포물이 잘 안 나타나는 대표적인 보석이어서 큰 크기로 연마해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투명도를 갖는 이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을 찾아내는데 이 보석 감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내포물은 이제 우리 액체 내포물 정도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포물이 있냐 없냐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다행인 건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은 합성 토파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오히려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달루사이트나 투어멀린이라고 하는 보석과 구별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투어멀린은 공부를 했잖아요. 투어멀린 같은 경우는 1.624에서 1.644, 토파즈는 1.610에서 1.620, 1.629에서 1.637. 숫자가 나오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귀로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비슷한 굴절률을 갖고 있고 투명한 보석이기 때문에 구별할 때 좀 어렵고요. 거기에다가 안달루사이트라고 하는 보석도 1.632에서 1.642 이렇게 굴절률이 이 세 개의 보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파즈와 투어멀린과 안달루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서 감별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 어떤 숫자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굴절률 측정하고 이 보석이에요 라고 결정하는 건 이 보석명을 잘못 오판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검사를 통해서 추려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석 감별의 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석은 이제 터코이즈,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석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12월의 탄생석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석입니다. 터키석의 산지는 사실 터키가 아닙니다. 이란 지역이나 미국의 투산이나 이런 데가 이제 최대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터키는 주얼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주얼리 제조도 많이 발전을 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관광하게 되면 이제 터키석, 이 터키의 아주 이 유명한 보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터키석은 저렇게 스카이 블루의 컬러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보석입니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 깨끗하게 나타났을 때는 주얼리용으로 아주 매끈한 느낌이 들고요. 또 매트릭스, 흑색의 매트릭스가 나타나는, 흑색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터키석은 또 그 나름대로 멋스러움을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터키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데 이 터키석의 이 푸른 색감을 갖고 나타나는 건 바로 이제 구리 성분 때문에 나타나고요. 철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이 스카이 블루의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굴절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측정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1.61 정도 산출돼요. 이 변화의 폭이 좀 큽니다. 터키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비중도 우리가 2.76이면 보통 표준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현저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외부의 불순물에 따라서. 그리고 스톤 자체가 굉장히 다공성 보석이어서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석이라고 하는 보석은 굴절률을 검사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청석의 보석에다가 이 굴절교에다가 굴절액을 뿌리고 딱 올려놓게 되면 굴절액이 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절액을 오랫동안 보석을 올려놓고 뭐 잠깐 검사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굴절교에다 보석을 올려놓고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몇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잊어먹고 있었다 그러면 얘가 흡수해서 그 돌이
굴절액을 머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굴절액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얼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보석이 또 바로 터키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그런 이 터키석부터 이 흑색의 내포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 매트릭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줄무늬 같은 것들, 반점 같은 것들도 어떤 매력적인 컬러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컬러가 균일하고 깨끗하게 나올 때 이제 질이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터코이즈 안에 있는 모함입니다. 우리 이 실질적으로 이 원석 자체하고 같이 이제 깎여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이제 느낌까지 줄 수가 있고요. 이 모조 터코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느낌들, 그러니까 잉크 같은 거 종이에 이렇게 번지게 되면 쭉 퍼지는 느낌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림 보면 뭐 잉크가 쭉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로 관찰이 돼서 굉장히 낯선 느낌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터키석은 이 모조 터키석이나 뭐 합성 터키석이라고 불려지는 종류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관찰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감별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절류 검사를 할 때에도 그 다공성의 성질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 보석의 외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공청색의 컬러 바디 위에 백색의 반점이라든지 아니면 흑색의 이런 줄무늬 같은 것들이 터키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포물입니다. 이 알렉산드라이트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크리소베릴이라고 하는 보석을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크리소베릴이 바로 이제 이 종명이 되는 거고요. 크리소베릴이라고 하는 종명 안에 변색 효과를 갖고 나타나게 되면 알렉산드라이트, 고양이 눈과 같이 이 라이트 밴드가 나타난 샤토얀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캐사이, 이런 캐사이어와 변색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캐사이 알렉산드라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아무것도 없는 보석은 크리소베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이름이 벌써 4가지가 나온 거죠. 크리소베릴, 알렉산드라이트, 캐사이 알렉산드라이트. 1830년에 그 러시아의 황제입니다. 그 알렉산드라이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알렉산드라이트라고 하는 보석명을 정하게 됐는데, 이 우연히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제 스톤을 하나 줍게 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녹색의 이 색깔을 갖고 있어서 귀한 건가 보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집에다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낮에 내가 이 주웠던 그 보석인지 돌인지 한번 봐야지. 그러고 봤더니 빨간색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에 잘못 봤나? 그리고 다시 낮에 햇빛에서 보니까 녹색인 거예요. 그게 이제 햇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광이고요. 인공광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백열등이 없었을 테니까 호롱불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 촛불이었겠죠. 그런 인공광에서 붉은 색깔로 변해서 이건 정말 귀한 돌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 황제한테 이 진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황제 이 생일날 이제 진상을 하게 되고요. 황제 이름을 붙여서 이 보석의 이름을 알렉산드라이트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광하에서는 저런 녹색, 인공광하에서는 저런 붉은 색감을 띠는데 색의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가치 있습니다. 굴절률도 그 루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동이 될 게 이 커런덤은 1.76에서 770이고 이 크리소베릴은 764에서 755니까 같은 범주에 있어서 감별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다만 조금 안심이 되는 건 알렉산드라이트라고 하는 보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커런덤과 구별할 때 아주 어려움은 없고요. 경도는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이 크리소베릴, 알렉산드라이트가 8.5 정도 되고 이 루비 사파이어가 9니까 루비 커런덤이 조금 더 높은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포물은 뭐 침상이나 액체 내포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보석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천연 보석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내포물들이 뭐 액체 내포물, 침상 내포물, 관상 내포물, 결정체, 이상 내포물, 삼상 내포물, 거기에 성장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름이 조금씩 바꿔지면서 다른 내포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포물의 천연 내포물의 종류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합성석이나 처리석을 비교하고 구별할 때도 아주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캣사이 같은 경우는 미세한 침상 내포물에 반사돼서 이 고양이 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니 컬러, 꿀벌 색깔처럼 나타나는 걸 최고라고 칩니다. 약간 옐로우 색감을 띠고 나타나면 아주 가치가 있는 캣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타이거즈 아이와 비교하면 타이거즈 아이는 좀 너무 어두운 컬러, 또 캣사이 토멀리는 색감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다른 보석들 중에서 캣사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석의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메랄드 시간 때, 베릴 시간 때도 얘기했었죠. 캣사이 에메랄드, 캣사이 아쿠아마린, 또 캣사이 토멀린, 타이거즈 아이. 타이거즈 아이는 이 칼세도니 그룹 계열에 속하는 보석인데 치환된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쇼라이트 아스베스토스라고 하는 성면 물질이 그러니까 성면 물질이 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유질 조직이 그대로 이 안에 남아 있어서 샤토얀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치환석으로 또 대표적인 게 바로 규화목이라고 얘기하는 실리스파이드 우드라고 하는 보통 큰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나무처럼 생겼는데 만져보면 돌인 그런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규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수정돌인 거죠. 석영돌인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스타와 비슷합니다. 이 라인, 샤토얀시가 정중앙에 나타나야 되고 직선적이어야 되고 또 이 바디 컬러가 이 하니 컬러, 이 꿀벌 색깔처럼 옐로우시도 아주 짙게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가격, 높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니꾸름은 보석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내용들 한번 보실까요? 파이로프 가닛, 로돌라이트, 알만다이트, 스페셜타이트, 또 안드라다이트 안에 데만토이드, 그로슐라 안에 헤소나이트, 차보라이트, 하이드로그로슐라 가닛. 요 정도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닛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집어넣은 이 가닛 종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파졸라이트나 멜라나이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닛이라고 하는 보석은 이 단굴절 보석의 대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 12면체, 정 24면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닛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석탄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 그러니까 여러분 태백이나 이런 태백에 석탄 이제 나오는 그런 광산 같은데 막 다니다 보면 가닛 덩어리들이 많이 산출이 돼요. 대신 이제 보석학적으로 아름다운 컬러는 아니죠. 하지만 암적색이나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가닛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이로프 가닛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이로프 가닛, 알만다이트 가닛은 같은 적색 계열이긴 한데 알만다이트 계열이 좀 크기가 크고요. 파이로프 계열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75 굴절률 안으로 나타나게 되면 파이로프 가닛, 7호 이상이 되게 되면 알만다이트 가닛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원석의 크기가 파이로프 가닛 좀 작게 나타나고 갈색감을 갖고 나타나면 파이로프 가닛, 약간 암적색을 띠고 나타나면 알만다이트 가닛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둘 중에 사이에 있으면서 약간 자색감을 띠고 나타나게 될 때 로돌라이트 가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돌라이트 가닛은 뭐예요? 자색감을 가진 가닛을 로돌라이트 가닛이라고 한다. 자, 파이로프 가닛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침상 내포물이고요. 알만다이트도 침상 내포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외관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을 통해서 1.75 미만 쪽, 물론 드물게 파이로프가 1.75가 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7호 미만이니까 그 안에 있는 굴절률로 구별이 가능하고요. 70도, 110도 교차 침상물이나 저렇게 결정체 크리스탈 내포물이 가닛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포물이고요. 이 스타 알만다이트 가닛은 이 4조선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거의 많고요. 스타 루비는 뭐예요? 6조선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니까 조금 손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루비라고 하는 보석은 저렇게 5052, 575의 스펙트럼이 나타나질 않아요.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돌라이트는 이 자색이 아주 짙게 나타날 때 우리가 로돌라이트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돌라이트 가닛은 알만다이트 가닛 중에서 자색감을 띠고 나타나는 것들을 로돌라이트 가닛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특히 색감이 어떤 순수한 이런 자색감, 적색감을 갖고 나타나냐가 이 가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로돌라이트 가닛도 스펙트럼은 똑같습니다. 505, 6575 나노미터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로 구별하죠? 색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계 계열 이 스펙트럼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염색된 보석이나 비치의 스펙트럼 라인이나 뭐 페리오트의 스펙트럼 라인이나 지르콘의 스펙트럼 라인이나 이제 좀 중요한 보석들의 스펙트럼만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할 때 직접 확인해서 보석 검사할 때 결정적인 그 검사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셜 타이트 가닛 같은 경우는 이 약간의 오렌지 색감을 띠고 나타나는 가닛의 종류고요. 굴절률이 오버 더 리미트입니다. 한계초가 1.78이 넘는 수치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컬러는 이제 오렌지 색감이 가장 일반적인 컬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오렌지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 그런데 아주 강렬한 오렌지 색깔의 붉은 색감을 띠고 나타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주로 나타나는 내포물은 액체 내포물이나 이상 함유물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감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언뜻 오렌지 사파이어 기억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굴절률을 측정하게 되면 이 1.76에서 770이 나오면 사파이어가 되는 거고요. 굴절률이 측정이 되지 않고 한계 초과가 돼서 너무 높은 굴절률을 갖고 나타나면 스페셜 타이트 가닛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데만토이드. 여러분들이 그 데만토이드는 녹색의 가닛 중에서 가장 굴절률이 높은 보석입니다. 물론 이제 차보라이트라고 하는 녹색의 보석도 있어요. 이 그로슐라 종 안에 이 차보라이트, 헤소나이트, 하이드로그로슐라가 아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데만토이드는 이 굴절률이 마찬가지로 측정이 되지 않고요. 녹색의 대표 보석입니다. 특징적인 내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징적인 내포물을 찾으면 데만토이드 가닛임을 증명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닛 종류 중에서 차보라이트 가닛과 이 데만토이드 가닛이 녹색의 대표 보석인데 오히려 에메랄드보다도 이제 전문가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훨씬 아름다운 색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녹색의 색감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보석이 되겠고요. 이 데만토이드에서 보여지는 이 마미모상이라고 하는 건 말꼬리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방사형으로 쫙 펼쳐진 경우도 있고 말꼬리가 축 처져 있는 형태도 있고 저렇게 말꼬리상의 내포물이 나타나게 되면 데만토이드 가닛임을 증명하는 이 천연의 내포물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포물이 나타나서 그 보석이 천연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이 질을 떨어뜨리는 데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중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석의 내포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헤소나이트 가닛입니다. 그로슐라라고 하는 종 안에 저렇게 약간의 옐로우 색감, 브라운 색감을 갖고 나타나는 돌을 우리가 헤소나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렌지나 갈색감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이 보석 내부가 맑아 보이지 않고 이 약간 꿀물 탄 듯이 아른아른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저런 오렌지 갈색감을 띠고 나타나는 가닛 종류 중에서 안이 이렇게 당밀상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꿀물 탄 듯이 아른아른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헤소나이트 가닛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에 내포물을 보게 되면 그 아른아른거리는 현상을 열파 현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에서 막 김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렇게 아른거리는 현상이나 이 크리스탈, 결정체 내포물들이 이 헤소나이트 가닛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내포물이 되겠습니다. 차보라이트 가닛. 이 차보라이트 가닛 같은 경우도 1968년에 이 케냐에서
차보 국립공원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녹색 이 간이 중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녹색이 굉장히 강렬해서 오히려 이 에메랄드보다 이 차보라이트 가닛을 선호하는 이 소비자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발견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석의 이름이 좀 낯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에메랄드와 차보라이트를 뭐 맞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순수한 녹색의 색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녹색의 간이 종류로 데만토이드와 쌍두마차로 활약하고 있는 게 바로 차보라이트 가닛이 되겠습니다. 에메랄드 대용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차보라이트는 대신 이 크기가 좀 작은 1캐럿 미만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모든 유색 보석이 마찬가지지만 내포물이 적고 투명도가 뛰어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순수한 녹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훨씬 좋은 차보라이트 가닛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보라이트 내포물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액체 내포물, 또 핑거프린터, 이 지문상의 액체 내포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요. 또 뭐 결정체라든지 이런 침상 내포물도 가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그루슐라 가닛은 오히려 이제 비취의 대용석으로 쓰는 비투명한 녹색의 보석인데 흑색의 줄무늬, 흑색의 반점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석용으로 쓰이기보다는 그냥 빛의 대용석으로 일부 사용이 됐었다. 시중에서는 뭐 아름다운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호감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가닛의 종류가 하이드로그루슐라 가닛이 되겠습니다. 자, 내포물은 저렇게 이 흑색의 결정체 정도가 내포물로 이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이사이트라고 하는 보석의 종입니다. 근데 제가 탄자나이트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조이사이트라고 하는 종 안에 저렇게 파란색을 띠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종을 탄자나이트라고 하고요. 사파이어의 대용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이제 투명한 청색이고요. 또 이 조이사이트 안에는 뭐 루비인 조이사이트라고 불리는 이 스톤도 있고요. 아뇰라이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 츄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변종도 있고 변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탄자나이트처럼 아름다운 이 청색이 아니어서 육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구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조이사이트는 저렇게 이제 녹색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붉은색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붉은색이 들어가게 되면 주로 어떤 종류냐면 루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비 인 조이사이트, 지금 이 붉은 색깔도 보이시죠? 또 완벽하게 저렇게 안에 루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조이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아뇰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로 그냥 핑크색으로 나타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루비 결정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큰 이제 조각품이나 장신구 용품으로 이 주얼리쇼 같은 데서 이 광산업자들이 판매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튤라이트는 이렇게 꼭 대리석의 겉표면처럼 대신 이제 핑크색이나 붉은 색감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탄자나이트는 삼색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고 사파이어의 대용석이고 이 탄자나이트 같은 경우가 굴절률을 측정하면 1.691에서 1.700입니다. 사파이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감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또 합성석이나 이런 보석들이 없어서 순수하게 탄자나이트를 구별하는 데는 쉽게 할 수 있고 루비가 포함되어 있는 조이사이트나 이 튤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외관의 색깔만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조이사이트라고 하는 보석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탄자나이트도 이 삼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축 방향을 잘 찾아야 되고요. 광축 방향대로 연마하지 않으면 보석의 색상이 여러 가지 색깔이 막 혼합돼서 보여지는 그런 이색 효과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일조한다라고 제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에 연마할 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자나이트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탄자나이트의 컬러입니다. 약간은 보랏빛이 좀 도는 경우도 있고 또 퀄리티가 좋은 탄자나이트는 정말 사파이어를 보는 것처럼 순수한 청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탄자나이트는 이 순수한 청색일 때가 이제 가장 가치 있고요. 바이올렛 컬러나 약간의 이 핑크색이나 적색감을 띠는 그런 이 탄자나이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탄자나이트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내포물은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액체 내포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돌이 깨지기 쉬워서 파쇄성, 이색성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는 데 좀 주의를 요하는 게 탄자나이트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이올라이트 같은 청색 계열인데 탄자나이트 같은 경우는 1.691에서 1.70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1.542에서 1.551입니다. 오히려 자수정하고 좀 혼동이 되는 그런 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청색의 이 투명한 보석입니다. 다만 자수정과 구별하는 건 이 순수한 색감의 차이가 좀 있어서 아이올라이트가 청색감이 좀 돌죠. 구별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색경으로 봤었을 때 저렇게 색깔이 차이가 나는 거 또 삼색성을 갖고 있는 게 아이올라이트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아이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또 별명으로 워터 사파이어다, 물탄 사파이어다, 좀 엷은 색조를 가진 청색이다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경도가 7에서 7.5니까 뭐 경도도 높고요. 또 마다가스카르나 탄자니아나 또 뭐 브라질이나 대신 색감이 약간 보랏빛을 띠고 있는 게 아이올라이트의 특징이고요. 대신 이제 굴절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광택은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탄자나이트나 사파이어하고 아이올라이트 비교하게 되면 제가 광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뭐라 그랬죠? 굴절률과 연마 상태 그리고 뭐 투명도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택이 높아집니다. 아이올라이트에서는 이제 침상 내포물이나 결정체 그리고 또 이 눈꽃상처럼 생기는 그런 이제 결정 내포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포물이고요. 우리가 비슷한 굴절률을 갖고 있는 보석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달로사이트와 토파즈와 투어멀린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색깔로 또 구별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청색이나 자색이 섞여 있는 보석들은 탄자나이트, 아이올라이트, 자수정, 그럼 이걸 같이 묶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지르콘이라고 하는 보석은 굴절률이 1개 초과되는 가장 높은 유색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1개 초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굴절률에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아주 심한 이중굴절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르콘 원석들은 저런 이제 정벽이 완벽하게 나타난 형태도 있지만 자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복굴절률이 0.040이어서 능선의 이중상을 관찰하면 이 지르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굴절률 측정되지 않고요. 또 지금 화면에서 보이면 이중상이 관찰되거나 능선이 마모되어 있는 현상들을 이 지르콘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르콘은 이제 내부의 방사선 구조가 파괴되면서 메타믹트 현상, 뿌옇게 보여지는 현상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석학적 검사에서 이 지르콘은 서브 애더먼틴, 아금강 광택을 가지고 있는 광택이 꽤 높은 보석입니다. 그 이유가 굴절률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이 보석의 합성석이나 처리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열 처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이나 황색이나 청색이나 이런 대표적인 컬러들이 지르콘의 대표 컬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강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보석들을 배웠고요. 10강에서는 이 유색 보석의 마지막 특징 4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